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일을 잘하려면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일하느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건강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죠. 마치 물과 공기나 햇빛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병에 걸리고 나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 40대에 혈당치의 이상을 지적받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당뇨병에 걸려 인공투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짧고 굵게 살 생각이기 때문에 병은 두렵지 않다고 건강을 자부하던 사람들도 암에 걸렸을 경우 고통을 견디지 못해 결국 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식생활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입니다. 지은이 마키타 젠지, 펴낸 곳은 던한 출판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식사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당뇨병 전문의로 38년간 2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온 저자는 인체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생화학을 바탕으로 비만, 노화, 질병이 발생하는 구조를 설명하며 매일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6년간 조사해 발견한 장수의 비결. 지금으로부터 약 46년 전인 1972년에 도호쿠 대학 명예교수를 역임한 곤도 박사는 1935년부터 36년 동안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마을, 반대로 단명하는 사람이 많은 마을을 탐방하고 그 생활 양식을 조사했다. 그가 이 조사를 시작했을 무렵 단명의 원인은 술이 아닐까? 중노동이 더 나쁜 거야 와 같은 속설이 널리 퍼져 있었다. 곤도 박사는 그런 속설이 옳은 것인지 실제로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고 20kg이 넘는 배낭을 짊어지고 때로는 험한 산을 올라 산간 벽지까지 찾아갔고 길게는 한 지역에서 2달 넘게 머무르며 모두 합해 990개의 마을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종합해 일본인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놓았다.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장수마을 단명마을은 표지가 누렇게 바랬지만 내용은 조금도 빛이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내 나름대로 곤도 박사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봤다. 건강 장수의 핵심은 식생활이다. 술을 마신다고 일찍 죽지는 않는다. 중노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 밥을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 생선만 먹고 채소를 적게 먹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콩 제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오래 산다.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오래 산다.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해조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천천히 즐기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수냐 단명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물론 산간 마을과 바닷가 마을은 사람들이 먹는 것도 다르다. 그 시대에는 유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간 벽지 사람이 해조류를 먹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 대신 나무 열매나 산나물, 버섯류는 풍성했을 것이다. 실제로 산간 벽지에나 바닷가에는 각각 장수마을과 단명마을이 모두 존재했다. 다만 어느 쪽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채소를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밥을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 육류와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적당히 섭취하고 콩의 식물성 단백질은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이다. 그야말로 내가 이 책에서 제안하는 식생활 그 자체이자 신석기인의 식생활과도 비슷하다. 이 조사가 이루어졌을 무렵 일본인의 염분 섭취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고 뇌졸중이 사망 원인 중 1위였다. 짠 채소 절임이나 된장국에 흰쌀밥을 잔뜩 먹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일본 각지에 존재하며 그런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이 단명했다는 사실이 곤도 박사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당시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해롭다는 사실은 알아도 밥에 탄수화물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곤도 박사는 직접 조사한 결과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단명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식사로 바뀌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달걀이나 육류는 삼가세요. 40 가까이 되면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특히 여성이라면 폐경과 더불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고 식사에 의한 것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식사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려는 노력은 헛된 일이나 다름없다. 콜레스테롤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구별될 뿐 아니라 산화 LDL, AGE화 LDL이 큰 문제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이유로 콜레스테롤에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면 제대로 검사를 받아야지 식사로 해결하자며 쓸데없이 핏대를 올릴 필요가 없다. 과식은 금물이지만 달걀이나 육류에도 우수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다. 이상한 제한을 두기보다 제대로 섭취하자. 운동이 아니라 식사를 조절한다. 운동으로 뺄 수 있는 체중에는 한계가 있다. 살을 빼기 위해 달리기를 한다는 직장인이 많다.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달리기까지 하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 운동을 하기보다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 운동으로 뺄 수 있는 체중은 얼마 되지 않으니 그다지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애초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식사보다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고 싶어하는 이유는 모르는 바가 아니다. 식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은 배를 비워둘 바에는 차라리 힘든 운동을 참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런 사고 구조에 빠지는 것은 한마디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장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탄수화물을 제한하기만 한다면 공복을 참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스포츠 음료 회사의 인스타그램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식사 조절만으로도 근육이 빠진다며 꼬드기는데 넘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는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사를 제한하여 살을 빼면
근육이 빠진다는 말은 거짓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식사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일단 글리코겐이 모두 사용된 후에 지방이 연소되기 때문이다. 몸속 지방세포에 축적된 중성지방이 전부 사용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근육의 단백질에서 에너지를 얻게 된다. 즉, 근육이 빠지는 것이다. 그런 일은 산에서 조난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나 일어난다. 게다가 몸무게가 70kg인 남성에게는 한 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지방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적어도 불룩 나온 배가 신경 쓰이는 중년 남성이 근육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할 만큼 철저히 식사를 제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근육 훈련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근육을 늘림으로써 기초대사를 높이면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이론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기초대사를 높이려면 심도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충분한 훈련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금세 근육이 빠져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운동선수도 아닌데 줄곧 혹독한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70세가 넘어서도 계속할 수 있을까?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하는 예전에는 뚱뚱했지만 엄청난 운동으로 놀랄 만큼 살이 빠지고 근육이 잡힌 유명인은 그 몸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근육 훈련에 열중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이어트나 건강 다지기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일석이조는 포기하고 올바른 식사법을 익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건강은 일시적인 노력만으로는 손에 넣을 수 없다. 이성적인 직장인이라면 무리하게 장기간 근육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탄수화물 제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20분쯤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후에 곧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치의 상승이 억제되어 비만을 막을 수 있다. 먹는 순서에 따라 살찌는 방식이 달라진다. 다이어트에는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 우리 몸이 지닌 소화, 흡수 시스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먹고 이어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단백질을 먹고 맨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을 때 혈당치의 상승을 완만하게 억제할 수 있다. 채소류는 뿌리채소인 감자나 달콤한 토마토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육류나 생선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식품들은 소화에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위에 들어가면 거기에 밥 같은 탄수화물이 더해져도 급격하게 혈당치가 올라가거나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생강구이 정식이 눈앞에 있다고 하자. 가장 먼저 곁들여진 양배추채나 작은 접시에 담긴 채소류를 먹는다. 이어서 돼지고기를 먹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다. 이렇게 먹는다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밥을 남길 수도 있다. 거꾸로 밥부터 급하게 먹으면 단숨에 혈당치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침, 점심, 저녁은 3대 5대 2 비율로 저녁을 줄이고 점심을 늘린다. 서양에는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귀족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라는 말이 있다. 하루의 활동을 준비하는 아침 식사에서 많은 영양을 섭취하고 남은 일이 자는 것뿐인 저녁 식사는 가볍게 끝내라는 의미로 매우 논리적인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접대 등이 있는 직장인에게 이런 식생활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탄수화물만큼은 이 말을 따랐으면 좋겠다. 밤에는 탄수화물을 일절 먹지 않겠다라고 마음먹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그렇다고 아침이나 점심에는 왕이나 귀족처럼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밤이 가까울수록 엄격하게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이다. 밤에 회식 등이 있을 때는 밥이나 달콤한 후식 따위는 못 본 채 하자. 아침, 점심, 저녁에 섭취하는 탄수화물 양의 비율을 5대 5대 0으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자연스레 그 비율이 3대 5대 2 정도로 안정되지 않을까. 왜 점심을 먹고 나면 졸릴까? 일품요리는 저혈당 상태에 빠뜨린다. 점심을 먹으면 어김없이 졸린다는 사람이 있다. 점심으로 오후 업무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려 했는데 도리어 역효과가 난 것이다. 이것은 점심에 탄수화물을 듬뿍 섭취하는 바람에 치솟은 혈당치가 반동으로 훌쩍 떨어져 저혈당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이 소고기 덮밥이나 라면 같은 일품요리다. 우동, 메밀국수, 파스타, 카레라이스, 초밥 같은 요리도 마찬가지지만 반찬이나 곁들이는 음식이 없는 일품요리는 대부분 밥이나 면류이며 탄수화물이 주된 성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오직 그 요리만을 먹으니 결과적으로 식사를 빨리 마치게 된다. 다량의 탄수화물을 금방 먹어치우면 어떻게 될까? 한 그릇 더 먹는 것이 다반사다. 참고로 카레라이스는 카레가루에도 밀가루가 쓰여 탄수화물이 가득하다. 초밥은 밥에 설탕까지 뿌린다. 평소에 탄수화물을 피하고 특히 일에 집중하고 싶을 때일수록 탄수화물을 억제하면서 잘 씹어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자. 잠을 제대로 잤는데도 낮에 졸리다면 탄수화물의 과식이 원인일지 모른다. 직원 식당에서 한 끼를 먹건 외식을 하건 점심 식사는 반찬이 딸린 정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덮밥 같은 일품 요리는 피한다. 꼭 밥과 국이 있는 정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양식당에서도 곁들이나 샐러드가 딸려 나오는 세트 메뉴를 주문할 수 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면 눈앞에 접시들을 훑어보고 일단 채소류부터 먹는다. 다음으로 육류나 생선 같은 단백질 중심의 반찬을 먹고 밥이나 빵은 맨 마지막으로 돌린다. 가능하면 음식을 남기며 남기는 것이 싫다면 처음부터 밥은 반만 주세요라고 말한다. 하나하나 따져가며 먹는 것이 성가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다. 지금까지 점심을 일품요리로 뚝딱 해치웠던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점심을 먹게 되면 체중이 빠지고 몸 상태도 좋아진다. 속는 셈 치고 일단 한번 해보자. 신석기인의 식단으로 돌아간다. 가공식품이 면역체계를 파괴한다. 신석기 시대와 비교하면 우리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신석기인보다 생명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장수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의학의 진보와 영양 상태의 개선 덕분이다. 콜레라나 결핵 같은 감염증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기아에 의한 질병이나 사망이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다. 오히려 면역력은 신석기인보다 떨어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대인의 생활에는 면역을 떨어뜨리는 부자연스러운 물질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런 물질의 대표적인 예가 캔커피나 청량음료 같은 설탕을 녹인 음료다. 다음으로 케이크나 빵 같은 탄수화물 덩어리를 들 수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단 것을 맛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꽃에 있는 꿀을 핥거나 사탕수수를 씹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제된 설탕이 없었다. 인간의 몸은 정제된 설탕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의 면역체계 역시 그것이 대량으로 들어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부패를 막거나 보기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이 식품에 더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곰팡이가 피지 않은 새하얀 빵 따위는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면역체계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먹거리다.
농약도 본래대로라면 먹거리에 들러붙을 리 없는 화학 물질이다. 이처럼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두고 효과를 우선시하고 기업 논리를 앞세워 해서는 안 될 가공을 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이런 부자연스러운 먹거리가 일으키는 해가 곧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먹어 당뇨병이 발병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몇 년이 지난 후의 일이고, 발암성 물질로 말미암아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때 먹은 땡땡 탓이라 확실하게 증명할 수도 없다. 반면에 식중독은 금세 증상이 나타난다. 원인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대개 몇 시간 안에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한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먹거리야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데 거기에다 방부제를 넣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요소는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는 이야기다. 위장에 7알만 채우면 장수한다. 기아 상태에서 장수 유전자가 살아난다. 미국에서는 히말라야 원숭이를 이용해 장수에 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윤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에 가까운 원숭이를 이용한다. 그 결과 배가 부를 때보다 칼로리를 30% 줄인 기아 상태에 가까울 때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 그래서 되도록 아껴 쓰는 것이 생명체의 기본 구조이며 그것이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처하자 본래 지닌 생명력이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거듭 말했듯이 공복에 이것저것 먹는 것은 최악이지만 한편으로 언제나 만복이어서도 안 된다.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배가 70%쯤 찼을 때 식사를 끝내고 혈당치가 기준치 안에서 안정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먹는 방법에 따라 장내 환경이 바뀐다.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장내 세균이다. 장내 세균은 소화, 흡수,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만, 당뇨병, 대장암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연구가 계속되면 다른 여러 질병과의 관련성도 밝혀질 것이다. 우리의 장 속에 서식하는 장내 세균은 500가지 이상으로 무게로 치면 1에서 2kg이 된다. 장내 세균에는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이 있는데 유해한 균의 비율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유해한 균을 줄이고 유익한 균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음식이다.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과 페루 국립건강연구소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장내 세균의 환경은 음식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수렵채집 민족, 안데스 산맥 고지에 사는 감자 농가, 두 지역의 인근에 사는 사람들, 오클라호마주의 마을 주민 등의 장내 세균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가까이 사는지 여부보다 식사 내용이 비슷하면 장내 세균 환경도 비슷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보존되어 있는 페루 원주민의 표본을 조사해 보니 그들의 장내에는 현대인이 갖고 있지 않은 다양한 세균이 존재했다. 장내 세균이 즐겨 먹는 것은 수용성 식이섬유다.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나 곤약, 한천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장내 세균을 조절하려면 이런 식재료를 많이 먹어야 한다. 한편 채소에 많은 불용성 식이섬유도 꼭 필요하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량을 늘려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가지 모두 균형 있게 섭취해 장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해야 한다. 남성은 젊은 시절에는 변비가 적고 장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50세쯤 되면 점점 장의 기능이 쇠퇴해 변비 때문에 병원을 찾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아진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장내 세균의 균형을 조절하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까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놓치고 있던 부분이 조금 있어서 좀 더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여러분께서도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건강 관리를 위해 신경 써야 할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탄수화물입니다. 현대사회는 탄수화물 과잉에 빠져 있습니다. 지나친 탄수화물을 줄여야만 비만과 노화, 질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중력을 높이고 성과를 끌어올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둘째, 부자연스러운 화학 물질을 피하고 산화와 당화로부터 몸을 지켜 타고난 면역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식사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최강의 기술입니다. 마지막 셋째, 조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잉 진료가 아니라 평소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기검진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